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 뭘 먹고 싶은지, 이번 주말에 어디 가고 싶은지, 지금 이 순간 진짜 어떤 기분인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 앞에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거나 괜찮아 라는 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원래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무거나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무거나인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오래 묻지 않아서 이제는 스스로도 모르게 된 건지. 이 감각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삶이 틀린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닌데 어딘가 나 자신과 연결이 끊겨 있다는 느낌. 거울 앞에 서면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데 그 얼굴이 진짜 나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칼 융은 이 감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방식이 대부분 극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스로 내어주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매일 조금씩,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조용히.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우선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쓰는 가면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쓰는 가면처럼 페르소나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이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융도 페르소나가 사회적 삶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가면이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결국 우리가 가면 아래 진짜 얼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아주 어릴 때 시작됩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입니다. 배가 고프면 웁니다. 기쁘면 웃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몸으로 표현이다. 묘로 표현합니다. 아직 페르소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아이는 천천히 배웁니다. 어떤 표현은 환영받고 어떤 표현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조용히 있으면 칭찬받고 목소리를 높이면 혼난다는 것을, 착하게 굴면 사랑받고 고집을 부리면 무거운 침묵이 내려온다는 것을. 아이는 이것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환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조금씩 다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성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이 과정이 조금 더 섬세하고 더 촘촘하게 일어납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용해야 한다, 부드러워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은 아주 이른 나이부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부모의 말 속에서, 동화책 속에서, 학교 선생님의 표정 속에서,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명시적으로 말해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말없이 공기처럼 스며듭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는 법,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법,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지를 먼저 계산하는 법. 이런 능력들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공감 능력, 배려심, 섬세한 감수성. 문제는 이것이 진짜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적응 전략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윤근 자아와 자기를 구분했습니다. 자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나, 매일의 삶 속에서 기능하는 나. 반면 자기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전체로서의 나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고 그림자도 포함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도 포함하는 온전한 나 자신.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자아는 자기와의 연결을 잃기 시작합니다. 가면이 너무 두꺼워지면 가면 아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잊혀진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윤근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또는 주변 환경이 허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일부가 쌓이는 곳입니다. 어릴 때 표현했다가 거부당했던 감정들, 가지고 싶었지만 이기적이라고 배웠던 욕구들, 느꼈지만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묻어버린 충동들. 이것들이 의식의 바깥으로 밀려나 그림자 속에 쌓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랫동안 자신의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고 믿어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온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상하게 과도하게 화가 납니다. 그 화의 크기가 설거지 하나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화는 설거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설거지라는 작은 틈을 통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수십 년간 말하지 못했던 것들, 참아왔던 것들, 없다고 믿었던 감정들이 그 틈을 통해 한꺼번에 밀려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신가요? 별것 아닌 일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그 반응 뒤에 스스로도 당황하는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것은 그림자가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윤근투사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서 타인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상 속에서
꽤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욕구나 바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가진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기 의견을 잘 말하는 사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강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뻔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지만 허용하지 못한 그 욕구, 그 표현력, 그 솔직함을 상대방에게서 보면서 생기는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억누른 것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이토록 불편하게 하는가?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면 때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일부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대부분 이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느낌. 삶이 텅 빈 것 같다는 느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그 낯설고 두려운 순간. 많은 여성들이 이 순간을 40대 전후에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집중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또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멈추는 순간. 잘 살아왔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윤근 이것을 삶의 중반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삶의 전반기가 사회적 적응, 즉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삶의 중반기 이후는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전환은 보통 불편함으로 시작된다고. 이 불편함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장 흔한 방식은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맡고, 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텅 빈 느낌을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방식은 그림자를 더 깊이 밀어 넣을 뿐입니다. 잠시 느낌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강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남편이 문제야. 이 직장이 문제야. 이 관계가 문제야. 상황을 바꾸면 이 느낌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관계를 끊고 환경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슷한 상황이 또 생깁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묘하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윤근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그것이 콤플렉스의 작동 방식입니다. 콤플렉스는 단순히 열등감이나 과민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에게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특정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심리적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그 상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감정이 함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반응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반대로 완전히 닫혀버리거나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자신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분명히 의식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몸과 감정은 다르게 반응하는 경험. 이것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윤기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은 바로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없애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림자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화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생각보다 욕구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생각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 진실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인정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자아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것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모른 척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림자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화하면 그것이 우리를 몰래 조종하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떠오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오래 믿어온 것이 있으신가요? 갖고 싶지만 이기적인 것 같아서 허용하지 못한 욕구가 있으신가요? 표현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묻어버린 말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잃어가는 방식 중에 아주 흔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소진입니다. 여기서 소진이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 피로나 번아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내보내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과는 점점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끝내고 나서 이상하게 피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 또는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전이되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경험, 또는 가족 중 한 명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집 전체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그 무거움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이 내 것인지 아니면 옆 사람의 것이 전이된 것인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이 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짊어진 누군가의 것인지, 이 경계가 흐릿해지면 자신의 감정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만 더 직접적으로는 자아 경계의 문제입니다. 자아가 충분히 견고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심리적 내용들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적 흡수는 타인의 감정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면서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릅니다. 자신의 감정적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대부분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내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누군가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과도한 죄책감 없이 그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자아 경계가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 경계가 약해지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형성된 패턴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보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먼저 반응해야 했던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이런 패턴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감정 기복이 심했거나 집 안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몰라서 늘 눈치를 봐야 했거나 자신이 잘 처신해야 가족이 안정된다는 느낌으로 자랐거나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내면 신호보다 외부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생존에 필요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환경에 있지 않아도, 더 이상 그 방식으로 살아남을 필요가 없어도 몸과 무의식은 여전히 그 오래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 패턴을 알아채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알아채는 것은 비판하거나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아, 나 지금 또 그러고 있구나. 아, 나 지금 내 감정을 접어두고 상대방 감정에 맞추고 있구나. 아, 나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묻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구나. 그 순간의 알아챔이 아주 조금씩 무의식적 자동 반응의 고리를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명확하지 않다고.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화인지 불안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냥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정은 원래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알립니다. 화는 경계가 침범되었음을 알립니다. 슬픔은 상실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외로움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합리화해온 사람들은 이 신호들이 흐릿해집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읽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대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는 두통,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소화장애, 목과 어깨의 만성적인 긴장. 이런 신체 증상들이 때로는 억눌린 감정들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신체 증상의 원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 증상이 있을 때 한 번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좋은 감정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울음이 먼저 옵니다. 또는 화가 먼저 옵니다. 또는 지금까지 느끼지 않았던 깊은 슬픔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상한 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살아나고 있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걸 느끼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감정인데 하며 다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거기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냥 느끼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특히 오랫동안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온 분들에게는. 그런데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은 의식화될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한, 그것은 우리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식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을 의식 안으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실질적인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페르소나, 그림자, 콤플렉스, 투사, 감정 경계, 이것들이 모두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라고 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알게 모르게 가혹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완전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돌보는 방식에도 뭔가 어긋남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수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나요?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친구에게 하는 말과 내가 실수했을 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다른가요? 나는 내가 피곤하거나 힘들 때 그 신호를 알아채고 쉬도록 허용하나요? 아니면 더 해야 한다며 밀어붙이나요? 나는 하루 중에 내가 어떤지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자체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여성들이 타인에게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데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는 쉬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쉬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안에서부터 소진이 옵니다. 겉으로는 기능하고 있어도 내면은 점점 고갈됩니다. 윤계 개성화 과정은 단순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어둡고 불편한 부분까지 포함한 자신의 전체와 화해하는 것. 그리고 그 화해는 결국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자기애와 다른 점은 자기애가 자신의 좋은 면을 부각하고 나쁜 면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윤기 말하는 자기 수용은 어두운 면까지 포함한 전체를 잇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꿈에 관한 것입니다. 윤근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꿈은 단순한 수면 중의 뇌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무시하고 있는 것들, 아직 통합되지 않은 것들을 상징의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내면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특히 강하게 전달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쫓기는 꿈, 어딘가를 찾고 있는 꿈, 낯선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 꿈, 예를 들어 계속 쫓기는 꿈을 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쫓기는 꿈에 나타나는 추격자는 종종 자신이 피하고 있는 그림자의 상징입니다.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 두려운 것, 마주하기 싫은 것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경우 그 추격자를 멈추고 돌아서서 마주하면 꿈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피하는 것을 멈추고 마주 볼 때 그 무섭게 보이던 것이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꿈 해석을 혼자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기억하려 노력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의 이미지나 느낌을 잠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페르소나와 그림자, 투사와 콤플렉스, 자아 경계와 감정, 개성화. 이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때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대단한 감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지, 몸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뭔가 무겁거나 가벼운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대답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기분이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느끼면 나약한 건데 하지 말고 그냥 그 대답을 그대로 두세요. 이것이 자신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작은 한 걸음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는 거창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작은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지 묻는 것, 불편한 감정을 잠깐 바라보는 것,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일 때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근 개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도달하면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이어지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과 더 친숙해집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자신의 욕구도 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향 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 외부의 반응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오는 기준을 조금씩 신뢰하게 되는 것, 자신을 덜 설명하고 덜 증명하게 되는 것, 그것이
꼭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게, 별다른 표시 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내면의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동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아주 조용히 그 걸음을 응원합니다.